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2월 27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은 한마디로 한동훈과 검찰의 승리,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망,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서 정말 환호성을 질렀는데 부결은 되었지만 아주 절묘한 숫자의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139대 138, 찬성이 오히려 한 표 더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38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말 거의 40표 가까이 반란표가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는 앞으로 이재명 리더십의 위기, 나아가서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금 오늘부터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여러 가지 그 내부 분열의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탈표가 나온 데에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설명, 이 한 장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그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역시 한동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건 그야말로 대장동 일타 강사의 핵심 정리, 이런 수준이었는데 대국민 최고 강의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이 복잡한 사안을 너무나 알기 쉽게 아주 핵심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딱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범죄 수법, 범죄 내용,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쭉 덧붙이는 그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했는데 아니 이걸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로서는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정말 심각한 범죄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설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장관의 이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 사안을 모르는 국민들도 모두가 아주 정리가 아주 딱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더기 민주당의 반란표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한 장관이 너무나 요약 정리를 잘 했는데 이 내용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서 한 장관 이렇게 요약했는데 한번 내용 보실까요?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정리했죠.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과 김만배 일당의 정경유착,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정리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주 절묘한 비유로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 이런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걸 자기들끼리 짜고 치고선 10만 원에 팔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득을 얻은 것이냐? 90만 원의 피해를 본 거지. 이렇게 아주 찰떡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 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너무나 정리가 딱 되시죠? 이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왜 개발 비리이고 범죄인지를 아주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땅 작업, 인허가.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를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해서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땅 작업에서 싸게 다 수용해 주게끔 다 해결해 줬고, 두 번째, 인허가 아예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100%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경쟁자도 다 물리쳐 줬으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이런 개발이 되었다. 그러니 이게 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장동이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 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너무나 아주 핵심 요약을 잘했죠. 나머지 부분은 이게 본질인데 이런 개발 비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 수법이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시장과 김만배 일당이 어느 정도로 유착되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핵심 요약을 해놓고 거기에 구체적인 증거, 범죄 수법, 범죄 내용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국민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끔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성남FC 의혹. 저는 오늘 이 성남FC 이 뇌물 사건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코미디가 따로 없구나,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들었는데,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한 장관 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아니,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부도를 모면하기 위해서 먼저 뭔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우리가 이거 해결해 줄게, 그러니 돈을 내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 성남FC 사건의 본질이다. 너무나 정리가 딱 되죠. 자, 그래서 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현안이 뭐였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자, 차병원 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또 푸른 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재명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먼저 다가가서 해결해주고 뒤에서 뇌물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다. 자, 좀 더 볼까요?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인허가고 무리한 뒷거래였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정말 저는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껌껌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 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 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즉,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자기 선거하는데 고생한 사람들 한 몫씩 다 챙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더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허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인허가 장사를 했다. 딱 이거 한 줄로 요약이 되죠. 성남FC 사건은 결국 인허가 장사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이재명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아주 핵심 범죄 내용, 구체적인 증거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쭉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한 장관 국회에 나와서 약 15분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분은 정말 최고 1타 강사의 아주 가장 훌륭한 핵심 정리 강의를 듣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한 장관의 이런 너무나 훌륭한 핵심 정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반란표가 민주당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무효와 기권표까지 더하면 민주당 의원들 169명이 전원 표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표가 138표밖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이재명에 대한 아주 민주당의 불만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의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좀비 대표 이재명. 저 표현을 보고 정말 빵 웃었는데 아주 찰떡 비유죠. 내일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표정으로 언론에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주 꿀잼이죠. 감사합니다.